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권. 우리 인간에게 인권이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학대받지 않고 동물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건데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를 검토할 때라는 언급과 함께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나오면서 개식용을 포함한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동물은 어떤 존재일까요?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장을 지내시고 바른불교 제가모임 상임대표, 지금은 생명정치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희종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둥둥이 오랜만에 출연이신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오는 방송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최근 우리 사회의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말로 시작이 됐는데요. 우선 이 개식용 금지에 대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 개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의 분명히 오랜 습관이고 또 문화기는 하지만 사실 이 개를 식용으로 하는 이런 문화는 점차적으로 종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요. 네. 예. 네. 이 개식용 문제뿐 아니라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걸까요? 단순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큰 우리들의 논란 주제죠. 네. 근데 이런 기후 위기라든지 혹은 요즘 우리가 겪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역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에 밑바닥에는 사실 우리 인간 중심의 문명과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생산이나 자본을 위해서 지구를 착취하고 모든 걸 대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러한 생태적인 위기가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이걸 인류세라고 부르는데요. 네. 인류세 시대가 빚어냈기 때문에 이제 돌이켜보니 이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특히 동물, 사람과 같이 생활한 동물이 큰 그러한 위기에 우리가 방치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가 더 커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러한 동물 권리에 대한 이런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구 마을에서 인간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지금 인간 중심으로만 이 문명이 꾸려지면서 네. 기후 위기와 코로나19가 촉발됐다. 그런 위기 의식에서 또 동물권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1,000만 명이 넘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고 해요. 예, 1,500만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동물권이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참으로 참 중요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에는 법무부가 법 적용 대상으로 인간과 인간이 소유한 물건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에 동물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동물권이 점차 제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생태 위기 속에서의 동물권과 또 지금 우리 국내 상황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증하는 이 반려 인구의 흐름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지금처럼 동물을 그냥 소유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도권 내에서도 생명으로서의 동물에 대한 인식, 이걸 저희는 줄여서 그냥 생명 감수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생명 감수성이 점차 제도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개식용 금지를 하게 되면 이제 개식용 관련 일을 해온 분들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또 이 개식용은 우리나라의 오랜 또 전통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당연히 그동안 어떤 이 개식용이 현실적인 문제로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개식용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당연히 산업을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 시대 변화나 사회 변화에 따른 이 전통에 대한 재해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인 예로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게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나 노예제도 이건 아니구나라는 인식 변화 속에서 바뀌었고 또 뭐 여성의 참정권도 그래요. 예전엔 여성은 심지어 같은 인간인데도 이 누구를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없었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예. 또 뭐 아주 더 쉬운 예로는 스페인의 어떤 전통이자 상징적인 게 투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투 경기도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내부에서도 금지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다만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해요. 그리고 식문화인데 먹는 거를 뭐 바꾸자 그러면 우리 전통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자신들의 언어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많은 프랑스에서조차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전통 음식이자 3대 미식가들이 즐기는 거로 이제 포아그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거위에게 막 먹여가지고 이렇게 비대해진 간을 먹는 거거든요. 포아그라라고 하는. 예. 그게 뭐 3대 미식가들의 미식의 하나지만 그게 너무 그걸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당연히 금지 운동이 있고 미국이나 뭐 독일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선 그거를 아예 판매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뭐 또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아는 건 뭐 특정 그 어종이 만들어내는 캐비어라는 게 있죠. 네. 아주 그 벨루가라는데 그 상어가 만든 캐비어는 뭐 진짜 귀족 음식인데요. 그거 뭐 금지하고 있고 뭐 또 싹스핀 우리가 흔히 듣는 중국의 상어의 그 진드너미를 막 띄고 하는 이 상황이 보도된 이후로는 싹스핀이 지금 추방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전통이라는 것 하나로 그냥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 변화와 사회 특히 우리들의 인식 변화에 너무 맞지 않는 좀 고루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다 동물권이 존중되어 가는 그런 흐름이군요. 네네네. 스페인의 투 경기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프랑스의 네. 거위 간 요리, 뭐 샥스핀 네네. 요리 이런 것도 점차 금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이 개식용 금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디까지가 동물권에 대한 존중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뭐 개식용은 안 되고 소, 돼지, 닭은 먹어도 되고 네. 뿐만 아니라 그 동물 실험할 때 뭐 쥐를 좀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기준을 갖고 이 동물권 제정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종종 이 개식용 금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야 소돼지는 먹는데 개 먹는 게 뭐가 안 되냐라는 주장도 아주 대표적인 주장이긴 한데요. 그 논리 자체는 굉장히 종차별주의적인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권이라고 해서 똑같은 권리를 모든 동물에게 적용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곤충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뭐 일반 파충류도 있고 포유도 이렇게 생태계 지위에 맞는 이러한 계층적인 동물권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렇게 개식용을 소돼지도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한 생태계 내의 종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이렇게 각각의 종을 존중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 논리죠.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갖는 많은 편견은 범주화와 일반화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중에도 흑인 예를 든다면 그럼 흑인이란 범주화를 하고 흑인은 다 뭐가 어때 이렇게 해서 인종차별의 편견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런 개와 소나 돼지는 같은 동물이니까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것은
사실 반려동물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사람과 함께 온 그 특성을 가진 이런 생태계의 지위가 다르다는 이것을 무시한 굉장히 폭력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종차별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 생태계의 종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이다. 그것은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난 건데 이제 교수님은 서울대 수의학과 또 교수님이신데 그 수의사들은 동물병원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치료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평소 소홀히 하는 동물, 뭐 햄스터와 같은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또 개 못지않게 또 햄스터를 또 소중히 여기기도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햄스터뿐만 아니라 뭐 쥐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혹은 뭐 돼지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반려동물로 그렇죠. 또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뱀이라든지 그런 뭐 야생동물을 키우는 법도 있어요. 다만 이것에 대한 관련 법이나 규제가 국내는 아직 미비합니다. 아직 사회 변화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로 오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야생동물을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는 하는데 관련 법이나 규제가 없어서 굉장히 방치된 부분이 있고요. 한편 이것을 무조건 뭐 흑백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고 결국 우리 사람이 이 어린 아이들도 뭐 특정 장난감에 굉장히 애착을 갖는 것처럼 그러한 야생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그러한 반려동물과 얼마만큼 공감을 하고 함께 본인의 삶을 만드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이 관련 법이나 규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제 그 햄스터를 선물로 이제 줬는데 그 햄스터가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그 동물병원에 맡겼더니 수십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들에게 선물로 줄 때는 가볍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아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 햄스터 가격보다 수백 배 비싼 그 병원비를 줘가면서 치료한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동물에도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소중함이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의 또 다른 층에서는 빨리 그런 동물 치료, 쉽게 말하면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표준화돼야 된다는 또 다른 함의를 또 사실 담고 있고요.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이 제도가 정비가 안 돼서 동물 관련 의료나 혹은 병원마다의 통일된 진료 수가 같은 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련해야 되죠. 그러면은 보통 동물병원에서는 우리가 많이 키우는 개, 고양이 정도만 어떤 좀 기준이 있고 다른 동물들은 어떤 치료비라든지 이런 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개와 고양이에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개수록 국가에서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는 A 병원에서 감기면 B 병원에 가도 감기로 진단돼서 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병에 대한 이제 번호를 코드를 부여해서 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질병의 코드화를 아직 국가가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돼야만 사실은 질병 발생 현황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고 동물 의료 보험을 이제 산정하고 제도를 만들 때도 그게 바탕 자료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그 병원마다 조금 그야말로 좀 달라지고 이런 게 있죠. 지금 뭐 1,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그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 이런 아직도 이 동물 치료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놀랍네요. 황당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국가가 태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수의사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개업하고 있는 분들은 그게 지금 뭐 사람의 이 의료보험에도 늘 얘기됩니다만 의료 수가가 낮다, 뭐 수입이 적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통일이 되면 이제 딱 자기가 막 부르는 대로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수의사 협회나 이런 데서는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통일화하는 거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개선돼야 되죠. 예. 동물 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예. 물론 거의 현실이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예. 뭐 무조건 막 엉터리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예, 예. 자, 앞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스페인의 투우나 이런 프랑스의 거위 간 요리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뭐 소싸움, 뭐 개싸움, 네네네. 닭싸움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분명히 학대고 폭력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것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도 뭐 청도의 소싸움이라든지 전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어떤 싸움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들의 어떤 생명 감수성이 낮았던 시절의 문화, 다시 말해서 이 지구 이 생태계 구성원으로서의 그 대등한 어떤 동물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뭐 과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동물들을 가둬놓고 보는 동물원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 동물원의 어떤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멸종 네. 위기종을 보호하는 네. 그런 거 외에 이 동물원의 필요성에서도 한번 네.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동물원의 형태는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예. 물론 그나마 어떤 종 보존이라면 그것은 굳이 지금 같은 동물원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이 동물들이 정말 환경이 좋은 아프리카나 혹은 정말 미국의 넓은 국립공원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게 그런 의미에서 동물원의 형태로 이제 유지된다면 모르지만 국내 동물원은 다 가둬놓고 보는 거라서 종보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은 뭐 지금의 동물원 시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다른 형태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가둬놓고 보는 동물원이나 혹은 뭐 동물 카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막 만져보고 해서 그 생태 뭐 교육이라는 걸로 포장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되는 동물은 정말 고통을 받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뭐 미국이나 구미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그런 생태 교육을 이런 모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소위 3D 이 가상 현실을 통해서 네. 체험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어려서 이제 교육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실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또 좀 즐기고 그러다가 어느새 어른이 되어가면서 동물들이 참 괴롭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좀 양심이 확장되어 가고 또 어떤 동물의 네.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그런 감수성이 네.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자, 저희 프로그램이 또 종교적인 가치를 또 이야기하는 방송인 만큼 종교계에서는 동물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교수님은 또 오랜 또 불교 신자로 활동해 오셨고 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종교계에서도 이 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 또 동물권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뭐 인간이 모든 걸 이제 지배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그래서 가장 어떤 생태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떨어진 형태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이 기독교 내에서도 소위 생태 영성이라고 그래서 혹은 생태학적 기독교의 형태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이 과거의 전통적인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지금의 어떤 인간 중심의 시대가 너무나 정당화되지만 그 결과 이 생태계 위기나 이런 우리들 스스로에게까지 악영향이 미치는 걸 보고 기독교 자체는 뭐 굉장히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그것이 주류로는 자리 잡지 못한 것 같고요. 네. 반면 뭐 우리 불교는 뭐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특히 육도 윤회라든지 여러 가지 가르침 속에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함께하는 이 존재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가르침상으로는 굉장히 불교가
이런 생명 감성이 높습니다만 음. 현실에서는 의외로 불교도 중에서 이런 동물을 차별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좀 아예 역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각 종교마다 인권단체들이 있고 함께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네. 그 종교계의 동물권 단체들도 생겨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동물권 단체가 현재 있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동물을 학대로부터 구출하는 정도 수준의 단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물 해방 물결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동물권 자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나 어떤 이 제도로 바뀌는데 기여하는 그 힘까지는 모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요즘 뭐 이 대선 캠프에서 동물권 위원회를 만들어서 동물권을 좀 더 우리 사회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이 흐름은 더 이 강화되겠죠. 네. 그 원불교에서는 우리 인간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동포은이라고 부르면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4가지 은혜 중에 하나로 이 동포은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 동물권을 위한 좀 단체도 원불교 내에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 각 종교에서도 그렇게 동물권에 힘쓰는 그런 활동을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더 활발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신 질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보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원불교의 이 동포의 개념 같은 이 존재라는 이런 생명 감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아주 직면하고 있거든요. 이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변하게 된 건 생명 안전의 문제이자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게 된 원인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생명체가 존중되는 생명 감성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교수님과도 같은 분의 역할이 또 크지 않을까 또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서울대 수의과대 학장을 지내시고 바른불교 제과모임 상임대표, 지금은 생명정치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희종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